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당 시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 진행을 맡은 대변인 권선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 신청을 하셨다가 오늘 오전까지 또 못 오신다는 연락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걸 심각하게 고려를 하다가 그래도 굳이 또 오시겠다는 분들이 또 계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1부 사전 행사와 2부 시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1부 첫 번째 순서로 저희 규제개혁당 1차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개할 정책은 모두 8개 분야입니다. 정책 발표를 먼저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 개혁 분야입니다. 입법심사, 개혁본회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국회 속기록에 의원 재석과 이석 시간을 표시한다. 규제의 실체를 시행령에 위임한 법률 전체를 개정하여 시행령은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적 규정만 담도록 하여 행정부 권한을 축소한다. 인허가 등 금지 규제에 개방형 열거 규정을 전부 삭제하여 행정부의 해석 권한을 축소한다. 두 번째, 공공개혁 분야입니다. 정부가 민간시장에 선수로 개입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각종 지능법을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민간 자율기구의 성장을 유도한다. 각종 국가인증제도를 폐지, 민간 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세 번째, 선거와 정당 분야입니다. 스타트업 정당이 쉽게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창당 요건을 완화하고 사설인증서 활용을 허용하는 등 정당법을 개혁한다. 디지털 정당과 선거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정치신인 소수 정당도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지역구 150석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150석으로 국회의원 구성비를 조정한다. 네 번째는 정부 조직 분야입니다. 정부 공공 부분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정부 국과장급의 절반을 개방형 공직제로 선발하되 현직 공무원도 누구나 응모 가능하게 개혁한다. 장기적으로 정부 국과장급 100%를 개방형 공직제로 운영한다. 열린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은 개방형 공직에 우선 선발한다. 다섯 번째는 출산, 육아, 교육 부분입니다. 직장 주변의 공공타가소를 전면 보급해 누구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한다. 워킹맘, 워킹데디가 아픈 아이를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소아과부터 원격 의료를 전면 도입한다. 초중고 교과 과정은 교과서 중심에서 실생활, 문제 해결 위주의 열린 교육으로 개혁한다. 여섯 번째는 교통운수,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택시, 버스 등 기존 운수 사업을 옥죄는 규제를 전면 완화하여 플랫폼 산업으로 변신할 수 있게 유도한다. 미래 운송수단은 완전 자율차를 빌려 타고 이동하는 것이므로 자동차 대여업을 근간으로 운수업법 구조를 개혁한다. 자율주행으로 인해 업무가 줄어든 교통경찰이 거리에서 어린이 카시트 장착 등 안전운전을 지도하도록 교통경찰 위주의 교통안전지도 방안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일곱 번째는 핀테크 블록체인 분야입니다. 정부 심사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은 전면 폐기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금융업을 신고하면 반드시 실증 특례를 부여하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면 수정한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게임 콘텐츠 분야입니다. 게임 사전심의 검열 및 각종 인허가 제도, 게임을 관리위원회를 폐지한다. 게임 셧다운제를 즉각 폐지한다. WHO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저지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당의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이제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는 분이죠? 네, 진중권 전 교수님의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공정사회와 규제개혁입니다. 네.
네네. 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사실은 이 자리 안 나오려고 몇 번 뺐는데 김경태 선생님 자꾸 강요해가지고 제가 나오게 됐고 봐요. 제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적합한 것 같고, 왜냐하면 저 이제 좌파잖아요. 좌파가 늘 강조하는 게 시장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사람, 규제개혁 풀자 뭐 이런 자리에 와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 신선할 때 공정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에 대한 가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하시니까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 간략히 붙이고, 그 다음 당은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조그만 당.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어려움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보람들,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시절이죠. 한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정치 철학자로서 인류도 아니고 자기 이론을 가진 분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가 불평등 사회로 가고 있었던 것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랄까 시민들의 문제의식 이런 것이 그 책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갈구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또다시 그 주제가 다시 들어졌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좀 있는데 아실 겁니다. 선거 구호 있죠. 유명한 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구호를 이제 내다 버렸잖아요. 기회는 평등하지도 않았고 과정이 공정하지도 않았고 결과가 정의롭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옳다라고 우기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담하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 충격이었고요. 왜냐하면 사실 옛날 친구들 만났을 때 그거 다 386때 만났잖아요. 그냥 20년 동안 못 만났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다들 잘 사느니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살아요. 제가 이번 일을 딱 겪고 나가지고 그 옛날 운동했던 애들 뭐 하나 해서 페이스북으로 내가 그냥 다 추적을 해봤어요.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 뭐 인권 변호사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고 남는 시간에 뭐 출창단을 한다든지 다 사회 곳곳에서 그냥 옛날의 그 이념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걸 지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는데 우선 정치권에 가는 애들은 전혀 다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요. 요즘 이걸 반추 중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386만 해도 386이 이제 586이 됐잖아요.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의 주류가 돼버렸고, 옛날에 증거는 우리 사회에 뭐였습니까? 변수였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항상 그 보수가 주류였는데, 상수였는데,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상수가 돼버리고 오히려 보수가 변수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기존에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이 한 10년 통치를 했잖아요. 나름대로 권력을 잡아보니까 사는 방식이 옛날 사람들하고 하나도 안 다르더라. 더 나쁜 것 말은 뭐냐면 옛날에 그러다 걸리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운동권이거든요. 아직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면 니들이 잘못 생각한 거는 이렇게 나오니까 뻔뻔함이 하나 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보면은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은 자식 교육에 대한 그 뭐랄까 광적인 집착 있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애가 있는데 애가 그냥 공부 좀 못하거든요. 못하면 어때요? 그냥 살게 놔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하라 해서 열심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청소년 안 해본 것 같아서 저는 공부하는 얘기가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잘 살아요. 애가 또 친구들 많고 잘 살고 그럼 됐지. 그러니까 보니까 의존은 독점은 그 전형적인 욕망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 실현하면 괜찮은데 애들 보니까 실력도 안 되더라고요.
법전은 원래 계속 떨어져가 정형외과 가는 거고 의정도 계속 떨어지다가 그 빽해가지고 그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몫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정말 불법과 편법과 이걸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부모의 욕망들을 보면서 명색이 사회주의자인데 그 욕망 자체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그 자본주의도 원래는 뭐 기본적인 게 바로 뭐야? 공정이잖아요. 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닌 겁니다. 천민자본주의죠. 정말. 천민자본주의고 이건 뭐 자본주의 이전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보세요. 세습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위치를. 세습해서 강남에다 빌딩 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부모가 누렸던 그 위치, 그 좋은 위치를 애한테 불법과 편법, 원래 실력이 안 되는 애들인데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물려주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나온 그 문석균 씨 사건도 아니 지역구를 물려줘요. 이건 하냐고요. 이건 일본에서만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서는 그 영주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구가 영주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영주가 세습하듯이 물려주면 그런 문화가 한국에까지 오나 이런 걸 받고 그다음에 좌우가 또 다르지 않잖아. 저쪽도 나경원 씨도 사실은 정도 차이지 같은 일을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저 위에 앉은 사람들은 저러고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기회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조선 말기에 망가진 거지 사실 조선 초기는 굉장히 혁신적인 정권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귀족 사회였거든요. 옛날엔 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그 고기에 혈통을 탄 애들만 올라갔단 말이죠. 저 신라시대 때는 골프 문제가 있었고 혈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없앤 게 조선시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냥 과거예요. 누구나 시험 봐가지고 실력 있는 애들을 등용했던 거죠. 그게 조선시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조선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조민이가 얘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성적으로 붙은 게 아니라 스펙으로 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스펙이 모든 게 다 위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조를 하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동원됐는데 그게 또 운동권 맥락이 들어가다 민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잘한 애들이 놀랬던 게 뭐냐면 애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시켜요. 자기 아이한테. 근데 아이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 멘탈이 부모 못지 않더라고 멘탈이. 애들은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전혀.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그걸 당연하게 알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억울한 거예요. 그게. 아니 뭐 나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한 애들이 이제 부모 덕에 그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야. 사회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대체 저는 이제 성산동 살고 있어요. 성산동 살고 있고 연남동 딱 붙어가지고 연남동이 이제 집값이 또 비싸져가지고 이렇게 밀려서 성산동까지 갔는데 그 재밌는 현상은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와요. 사건이 계속 이렇게 어떤 현상인지 아시죠?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아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기자기한 그 가게들을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꼬이게 되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애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들 집값 올려주는 데, 방세 내는데, 월세 내는 대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의 그런 창의성의 열매를 누가 따먹는 겁니까? 건물주가 따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걸 보게 되면서 도대체 이런 사회 속에서 창의성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산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강남에 그것도 결국은 그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도 그 소득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그들의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꿈으로 갖고 있는 사회라는 게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인 사회에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게 되면 결국은 이건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냥 기생충이에요. 그렇죠? 그냥 기생충이죠. 그걸 더구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생충을 갖다가 숙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사회라는 숙주를 갖다가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슬펐던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 오케이 막 그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왔고 옛날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오케이.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서초동에 모여가지고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이걸 보면 뭐냐면 나도 조국이다가 구호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들 조국이에요.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옛날에 이제 술 먹으러 대학 동창들 만나서 술 먹으러 갔어요. 요즘 무서워요 이제. 얘가 좀비인가 아닌가 무섭거든요. 말 잘못하면 막 덤벼드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가 좀비더라고요. 막 덤벼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서초동 집회 자기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가 좀 돼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가 옛날에 운동을 했는데 그 좀비가 된 친구는 옛날에 운동해가지고 대구에서 감옥까지 갔다 왔거든요. 사회를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애가 어떻게 정경심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우리 아이 외고 보낼 때 서류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양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이라는 게 만인의 도덕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은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합의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의하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커먼센스라고 하죠. 공유하는 커먼센스라는 게 있고 커먼센스가 있어가지고 커먼센스에 비춰서 네 주장이 옳으니 내 주장이 옳으니 따질 수 있는데 이 커먼센스 자체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2 더하기 2는 4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산수도 하고 수학도 하고 채점도 하고 시험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2 더하기 2가 4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나쁘잖아요. 내로남불이 왜 나쁜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윤리 기준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뭐가 망가지냐면 논리가 망가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부당한 걸 뭘로 만들어야 돼요? 정당한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억지를 쓰게 되고 궤변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증거인멸이 증거 보존이라는 점, 그 다음에 대리 히어링, 뭐 오픈북이라는 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뭐냐? 이거는 진보냐 보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도 아니고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런 게임 규칙을 그렇잖아요. 거기서 결국 그러니까 정글의 왕국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이고 정글이잖아요. 규칙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다. 윤리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럼 오로지 뭐만 남게 되면 물리량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논리적으로 대결하는 게 아니라 쪽수 대결을 하잖아요. 서초동에 30만, 광화문에 100만. 그러니까 논리를 물리로. 그 다음에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생각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정성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정당한 경쟁이라는 건 없는 거고 항상 그 강한 자의 자식들이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렇죠?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들이 하는 건 모두 다 옳은 거죠. 그렇죠? 거기 맞춰가지고 모든 걸 재단을 해버리면서 사회의 선악의 기준과 도덕의 기준 그 다음에 논리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진영 논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무서워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오랜만에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냥 그동안 만났다라고 대충 알잖아요. 서양들은. 근데 오랜만에 딱 만나면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편으로 이제 국가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국가주의 이념이 있었잖아요. 집단주의, 전체주의.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령을 띠고 있다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론 통일, 그렇죠? 민총화 이런 식의 전체주의고 집단주의적 사고 여기에 이제 발항했던 거, 대항했던 게 우리 같은 386 세대인데 우리는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걸로 대항하고 여기도 집단주의예요. 어차피. 그랬는데 그전에만 해도 그전 대통령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분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확실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386을 데려온 거죠. 386을 데려왔어도 이분들이 통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86이 이제 그래서 이 두 분을 가셨죠? 386이 이제 586이 된 겁니다. 주류가 되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하는 방식이 옛날 운동권 방식이거든요. 이 리버럴리즘이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뜨악한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전체주의가 지금 막
붙는 가운데 중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 사람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해요? 빨갱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 비서 뭐 이런 식으로 청와대는 주사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에서는 저쪽 토차배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하고 토차배구는 토론이 안 돼요. 서로를 절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산해야 되는 거 항상. 그러니까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고 규칙이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적투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양쪽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뭐냐면 되도록 많은 아군과 되도록 많은 적군의 시체, 이게 이상적인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힘과 힘, 그냥 약육강식 뭐 이런 사고방식들이 사로잡다 보니까 이제 공론의 장 자체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론의 장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마비시켰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식인들 공격하는 겁니다. 입진보다. 쓴소리하는 사람들 공격하고, 그 다음에 기레기다. 그래서 언론 막 공격하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많은 지식인들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엄청 받거든요. 문자. 그러니까 저 같은 강 멘탈만 버티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문자 몇 개 갖고 막 이렇게 폭격하면 완전히 그 패닉 빠져버립니다. 그다음 심지어 기자들도 막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일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건신문사하면 구속을 다 끊어버린다라든지. 그러니까 타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문 기자들이 뭐가 되냐면 신문사에서도 자기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검열에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쟤들 심기 검열이 안 되게끔 자기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 한마디에, 유시민 말 한마디에 KBS 법조탕이 날아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는 요런 프로파간다 머신을 통해서 이걸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 권력과 대중 사이에 자기를 딱 들어가가지고 권력을 스피커를 해버리면서 선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정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공정인이 정인이 이런 것 자체가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공정인이 정인이 이런 건 약자들의 변명이에요. 쟤들은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가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안 자르잖아요. 왜? 돌파하겠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싸워왔던 이른바 국회 청문회 제도를 가지고 싸워왔던 그 기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옛날 장상 총리는 뭐 때문에 물러났습니까? 위원장은 하나 때문에 물러났는데 세상에 가족형이 20개, 본인은 11개. 안 물러나잖아요. 임명을 하잖아요. 자, 이러면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겠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자인데 사회주의자가 좀 자본주의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자본주의가 유지가 될 수 없지요. 아시죠? 아마 미국의 리무진 좌파들 있잖아요. 조국을 강남 좌파로 그러는데 강남 좌파가 미국으로 가면 리무진 좌파잖아요. 수준차가 있어요. 예컨대 뭡니까? 옛날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세 폐지한다 그랬더니 반대하잖아요. 세금 내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래야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이게 진짜 보수주의자예요. 좀 그냥 기생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회주의는 스펙이었던 거예요. 그냥. 멋있잖아요. 이렇게 강남 사면서 서울에 나오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야 이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도대체 사회주의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평등사상인데 그게 자기한테 아무런 그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명찰 같은 거죠. 이렇게 스펙 쌓는. 그러니까 왜 위조 대표 적장이에요. 이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왜 386 세대,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젊은 세대들은 386 욕하는 게 이해를 좀 못했거든요. 아니,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면 쟤들 왜 우리를 욕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새 이제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고, 그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자꾸 기회를 뺏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 기회를 뺏었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랬는데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세상에 이제 이럴 때 정부 비판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뭔가가 잘못되고 있지, 진보 진영 전체가. 근데 그거 비판할 때 또 586이 나와야 되다가 중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정부를 비판할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애들은 그 여유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느라고 사회고 뭐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 무르익힐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까지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딱 보면서 야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그들을 착취먹었구나 이런 반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를 죽여라 제발 좀 그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너희 혁명을 해야 하잖아. 우리가 지금 부당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너희들 기회를 다 뺏고 심지어는 이 기득권을 갖다가 우리 자기 새끼한테만 물려주려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좀 죽여라. 붙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박정희를 죽였거든요. 그렇죠? 박정희 죽이고 우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들 손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 겨를조차도 빼앗아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 공정성의 룰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죠. 갑질과 을질. 이런 것들이 대개는 뭡니까? 갑이 부당하게 을을 빼앗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을이 아무리 이노베이션을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그 성과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가는. 그렇게 되면 을들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혁신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딱 그만두고 그냥 쟤들이 원하는 거 그냥 값싸게 싼 값에 만족시켜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파든 좌파든 간에 나라에 대한 걱정이 안 되나 봐요. 솔직히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그다음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좀 경배하냐 없습니다. 사모펀드가 뭔가 내가 이해를 하려고 3일 밤 샜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일 변호사 만나가지고 과외 공부까지 받았거든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정도 하냐 원래 가면은 이제 알죠. 막 여기 계좌에 있는 돈을 갖다 어떻게 하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한 10분 정도 듣다가 정리해보며 이런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내 돈을 갖다 내가 애써본 돈을 갖다 내가 이해 못한 어떤 메커니즘에 맡겨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문학자들은 약간 시인과 같은 게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느낌들이 있죠. 과학자들은 논증을 해야 되지만 시인들은 일단 그러니까 과학자들 늦어요. 왜? 논증이 끝나야지 그 사람을 발표할 수 있지만 시인들은 논증의 책임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끼죠.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데 인문학이 사실 과학과 그 시의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사회가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모두 합해서 한국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을 보여준 게 삼성이다. 라는. 그 다음에 뭔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처음에,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그때가 일본이 버블 경기 정점이었잖아요. 그걸 봤거든. 일본이 광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잘 나가던 때 봤는데, 도초에 막 스시집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독일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 다음에 일본 망가, 서점에 가면 일본 망가 코너 한 코너가 있냐. 그 다음에 일본 아니메, 그 다음에 일본 영화들 있죠. 그러니까 구로사와 아키라부터 유명한 감독들 영화들을 이 독일 사람들이 막 보고, 그 다음에 다마고치 이런 거죠. 독일 청소년들 다마고치 막 하고 있고, 전자제품 상에 딱 가게 되면 소니, 파나소닉, 일본 제품들만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봤죠. 그래서 일본의 정점을 달릴 때 그걸 본 겁니다. 그런데 요즘 독일을 딱 가잖아요. 그럼 일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본게 없고 오히려 BTS 이래요. 그 다음에 전자제품 딱 들어가면 삼성 아니면 LG, 애플 정도, 필립스 이런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소개는 저쪽 소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는 대충 한 10년, 20년의 터울을 두고 일본 사회를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 정점에 우리도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생충이 오스카르상을 딱 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뭐였냐면 그래 봉준호 다음은 누군데? 봉준호, 박찬호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런 감독들이 다 386이에요. 586입니다. 그 다음에 떠오르는 감독이 있어요? 없죠, 이름이. 중간에 툭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정점을 달리다가 이게 계속 하향점을 터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도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하다못해 전두환 때부터 계속 발전을 해와요. 왜냐하면 전두환은 박정희 시기의 국가주의 경제를 뭘로 바꾼 거예요? 시장 위주로 바꿨잖아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연성할 그 정권한테 연성하시킨 게 누군가? 노태우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에요. 나 비판해주세요. 근데 북방 정책을 통해서 방공이 대를 약화시켰고 김영삼이 딱 들어와서 뭘 했냐면은 금융실명제하고 하나회 해체했어요. 하나회를 해체시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돌리고 금융실명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정부패를 잡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딱 들어가고 김대중 대통령 한국 사회를 산업사회에서 어디로 바꿔놓은 거예요? 정보화사회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 여러분 인터넷 기업 그때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그때 벤처 이상한 돈 먹고 튄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때 다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했더니 희식기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뭘 했냐면 위계적인 이런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수평화. 대통령이 일개 검사람들 맞짱 토론을 하잖아요. 그때가 토론의 전쟁 대통령이 기억나시죠? 더러부터만. 사실 저도 그때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요즘 토론 봐요, 여러분? 안 보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꺾여요, 이게. 이명박이 딱 들어오더니 이 정보화 사회를 뭡니까? 어디로 돌렸어요? 옛날에 고도성장 하겠다면, 고도성장 하려면 우리나라 경제를 중국 수준으로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수준이. 그걸 갖다가 삽질을 해버리면 돌려버리고, 박근혜가 들어와서는 경제적 토대만이 아니라 정치적 상부구조까지 자기 아버지 시대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맞은 거죠. 더 이상 그런 모델로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게 탄핵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딱 들어와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노무현 정권하고 지금 이 정권을 비교해보면 나아진 게 없어요. 훨씬 더 민주주의 정도는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말 하면 학교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명박 때는 그래서 그냥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폼도 나잖아요. 나 잘렸어. 이러다가 닭에 뭐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대 이렇게 폼 잡고 와야 되는데 이건 내가 그만둔 겁니까? 잘린 겁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그만둔 건가 아니면 잘린 건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자들이 무서워서 글을 못 썼잖아요. 언제 이런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도 이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뭐라 그러니까 그때 이철희 의원이 들으면 딱 하죠. 그래도 말이죠. 검찰에서 말이죠. 수사를 갖다 자유롭게 놔둔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다 자기랑 기대를 이렇게 딱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뭐라 그랬어요? 이명박 정권이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정치고 이렇게 정점을 찍고 한류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점을 찍고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죠?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로 접어들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팍팍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사실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것 때문에 모였을 거예요. 이게 뭔가 결국 혁신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혁신을 가로막는 게 바로 뭡니까? 규제라는 거죠. 규제를 철폐한다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타다라는 거 있죠. 이번에 보니까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한 번 타봤어요. 좋더라고요. 왜냐면 택시 탔을 때의 그 느꼈던 불편함들 있잖아요. 오늘 또 딱 타면은 이제 그 정치 바가 있어요. 이렇게 말 걸어가지고 막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되게 이제 태극기부대 비슷한 분이. 우와 이런. 어떤 분은 이제 딱 보면은 카오 오르면 막 찬송가가 막 흘러나와요. 이런 미치겠죠. 막 등등등등등. 근데 이런 건 없이 그냥 깔끔하더라고요. 그냥 차도 깔끔하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이 탁탁탁탁하고 모든 게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택시업계와 문제는 또 정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해결해야 되지만 이건 그 시키는 방향에 말을 모르는 것인가 이런 회의가 있었고 결국 법원 판결까지 가가지고 규제를 받긴 받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크게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단은 기업은 사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거고 국가는 뭘 추구해야 돼요?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성 문제 같은 게 있죠. 예컨대 타다라는 게 있고 저 택시 운전사들은 택시 살 때 왜 있잖아요. 사잖아요. 그 비용과 이 형평성 문제를 맞춘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라는 건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규제도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법도 많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늘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규제라는 것도 그렇고 법이다라는 것도 그렇고 항상 만들어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데 사회는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갭이 벌어지는 거죠. 갭이 벌어지는 거고 공무원들은 귀찮거든요. 공무원들이 뭐하러 앉아가지고 그냥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지금 갭이 벌어졌으니까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거 입법만 이거 안 하고 국회의원들도 귀찮아요. 자기들 돈안 멋있는 것만 무슨 사람 이름 다는 법 있잖아요. 이런 것만 언론발 받으시 이런 걸 중심으로 하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갭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추구하는 게 모든 규제를 없애자는 걸 추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규제, 그다음 지금에 있는 규제와 그다음 이 규제를 만들고 푸는 이 방식 자체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미래 산업의 발걸음을 갖다가 막고 있다는 이런 문제의식일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대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앞으로 이제 열심히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 만드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지구당 만들고 아마 이미 벌써 느꼈죠. 선관위에 전화해보면 안 돼. 무조건 다 안 됩니다. 그게 공무원이에요. 무조건 전화하면 이거 됩니까라고 하면 100%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나중에 선거운동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진보운동이니까 순수한 사람들이세요. 순수한 사람이니까 뭐 하면 돼요? 안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안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이러니까 선거운동 자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예 못해요. 이 규제가 엄청 심해요. 이것도 개혁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냥 안 하고 했어요. 귀찮아가지고. 이게 그런 식입니다. 그런 것도 부딪히겠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성실한 뭐랄까 희생적인 자기헌신적인 활동가들이 있었어요. 운동가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박봉을 가지고 좀 당에서 100만 원씩 받고 150만 원 받고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세비 반납했어요. 세비 반납하고 그 반을 갖다 정책 개발비를 썼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 다음에 별일 다 있어서 민주노동당 했다는 막 유선에 가면 멱살 잡힙니다. 막 사람들 멱살 잡고 야 이 자식들아 너희 때문에 너희 민주당이지 이러면서 막 민주당으로 몰려가지고 민주당 욕까지 같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은 저쪽 유세하다 보면은 이제 또 뭐예요. 저희가 달려옵니다. 공익이라요 지하철로 공익한테 막 쫓겨나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쫓겨나가지고 저쪽 입구에서 막 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하나 캔커피를 탁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는 말이 저 사회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 있잖아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지하철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 종이 주는 거 있잖아요. 광고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봤죠? 나중에 그 선거한번 딱 치잖아요. 그거 꼭 봤습니다.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그런 서러움들도 있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당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정당이 이제 돼버린 거지. 인류가 돼버렸고 어느 순간에 이거는 내가 사랑했던 당은 아니고 내가 정말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했던 그 당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대신 이제 뭔가를 얻은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 옛날이 훨씬 더 그리워요. 그리고 그때 정말 희망이 있었고 뭐가 잘 될 거다. 그 다음에 우리 대의가 옳다라는 믿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당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결과 같은 거 아마 혹독할 겁니다. 우리도 그거 3%가 웃기는데 그거 몇 년 걸렸어요. 그때 2.6%를 받아가지고 못했죠. 그 다음 선거에 딱 넘겼습니다. 그 다음 선거에 거의 14%를 받았거든요. 엄청 받은 거죠, 그때. 근데 그 임계점을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결이 뭔가요? 그때 운이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신선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진보도 이제 맛이 좀 갔지만 처음에 그 노회찬 후보 탁 나와가지고 불판 갈아야죠 이랬을 때 사람들이 처음 본 거거든요. 진보적 사유를 대중의 언어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새누리당은 아니고 당시에 이제 뭐였더라 신한국당이었나 뭐 하여튼 그 당은 아니고 민주당도 좀 불인데 얘들 보니까 그때 그러니까 얘들이 뭘 했냐면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줬어요. 맞아요. 근데 정당 투표를 교차 투표를 많이 했죠.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없어서 찍은 겁니다. 왜? 저 새누리당 세금을 먹으려면 여기 찍어야 되겠죠. 한 편을 일단 줘야 돼. 하지만 나머지 한 편 딱 주려니까 이 자식들도 똑같은 놈이야.
사실은. 이러니까 그걸 갖다 신선했더니 당에 딱 줬던 거고 그게 확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계점을 돌파할 때는 상당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그 임계점을 이제 어느 순간인가 또 운도 좀 좋아야 돼요. 그때 운도 좀 따라야 될 필요가 있지만은 장기전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즐거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는 그거 힘들어도 즐거웠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대학에 강의를 다니는 강사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늘 그 띠 있죠. 기호 4번. 기호 4번을 들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그걸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 그다음에 지하철 딱 나오면 거기서 한 5분간 꽉 미치다가 생활 속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 길바닥에서 그 동지들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커피도 사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했던 것들. 그래서 어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대신 이번에 선거법 바뀌었잖아요. 어느 정도 선거법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굉장히 기회가 좋아진 거예요. 상당히 기회가 좋아지고 어쨌든 3%를 돌파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까지 굉장히 지난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많은 헌신적인 활동과 운동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운동권은 달라요. 약간 종교조직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다가 어떤 사람들 솔직히 10분의 1 갖다가 어떤 조직에 갖다가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 경제의 원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받는 서비스보다 이게 너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약간의 그 이념적인 헌신성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을 갖다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게 이제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서 돈이 안 되니까 역시 온라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당을 축하드리고요. 창당한 건 아니지만 창당 과정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오래 견디시고요. 끈기와 인내를 갖고 그다음에 그 과정들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아마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딱 돌파하면 쫙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고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두 개의 그 거대 정당에 대한 실망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희망이 없잖아요. 요즘 정당들 유튜브 정당을 보면 이상해요. 왜냐면 정당들이 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얘들 뭐 표를 깎아먹으려고 표 주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짓들을 보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땅한 제3의 정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옛날에 보수에서 나왔다가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그때 버텼어. 그때 버텼으면 지금 완전 대안세로 딱 갔을 거라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버텨야 돼요. 전보 정신이죠. 전보 정신을 버텨야 하는 거고 그 어려움들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갖다 즐거움으로 알고 낙으로 알고 안철수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한마디가 뭐였죠? 여러분 좋겠어요. 좋아하는 정당이 있어서 저는 없어졌어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여러분 좋아하는 정당 만드시고 그것을 행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정당들이 생기지만 제가 가장 그 추이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잘 되면 참 좋겠는데 하는 게 바로 규제개혁당입니다. 오늘 저희는 안 모셨는데 고영화 선생님이 지방에 강연이 있어. 예. 저보다는 약간 후배지만 학교 때부터 그 뒤에 꾸준히 열심히 활동을 해오던 분이고 정당 활동도 해왔는데 이분이 하는 것이 하여튼 새롭고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묶여있는 걸 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몰랐습니다만 고경곤 중앙당 창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로 가상합니다. 제가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경기도지사인데 그때 4년 동안 그걸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당시 건설부하고 4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판교가 우리나라에서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주택단지 중에 최고의 주택단지인데 벤처단지로 넘기면은 조성 원가에 그대로 넘겨야 되니까 이문이 안 남죠. 근데 아파트 단지로 넘기면은 커다란 이문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걸 20만 평을 안 주려고 그렇게 애쓴 거를 지금 그 계획을 다 디자인을 다 하고 해서 기공식까지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규제개혁당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첨단 산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왜 규제개혁당을 만들라는 생각을 했을까? 규제 때문에 뭐 되는 게 몇 개 없고 모든 게 안 되고 요것만 된다. 소위 뭐 포지티브 규제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한 석 달 있으면서 야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앞서갔는데 세계를 선도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실리콘밸리에서 보니까 우선 중국에게 뒤지고 있더라고요. 뭐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도무지 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디트로이트에서 실리콘밸리로 옮겨온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에서 그 벤처 캐피탈 하나만 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산업혁명 기술 이걸로 바꾸기는 했는데 사람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네. 여하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이 얼마나 힘들면은 또 뭐 노동규제 같은 것들 개혁을 안 하고 하니까 자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뭐 40개 50개 이상의 정당이 새로 창당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을 찾고 또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게 첫째가 규제개혁이고 아니 그 정당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규제개혁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절실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규제가 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는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사실 바른미래당 갖고는 안 돼. 바른미래당만으로는 안 되고 또 호남정당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또 젊은이들 그냥 영입 대상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우리 당을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상당한 뭐 진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깨지고 말았는데 규제개혁당이 꼭 성공을 하셔서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일자리 개혁과 모든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좀 진작 왔어야 되는데 3시 넘어서야 얘기를 들었어요.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아니. 의도한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몰랐는데 우리 저 당직자 한 분이 규제개혁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2시부터 있다고 그래서 그걸 지금 알려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좀 늦게 와도 뭐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인사까지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강연 잘 들으셨죠? 강연 내용과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또 저희 당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질의응답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안 돼? 그냥 큰 소리로 하시죠. 네. 제가 우선 좀 질문하고 싶은 게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올해 이렇게 아시고 계시겠지만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에 대한 논의가 물론 이제 오래된 논의라고 하지만 이제 요즘에서 다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개혁당이 가장 좀 걱정하는 것은 반기업 정서 그리고 기업인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인을 이제 배임죄나 횡령 배임, 횡배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이제 교도소 담당위를 걷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찰에 의해서 기업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불러가서 배임죄로 옮겨놓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이렇게 바꾸려면
사실 검찰개혁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진 선생님한테 질문인데요. 이게 가까운 신뢰에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고, 어쨌든 그 기업인들의 고충도 있겠지만 또 사회 한편에서는 또 부정부패가 분명히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함부로 어떤 사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통째로 뭐 일괄해가지고 이건 좋다, 저건 저렇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기업들이 또 정치랑 결탁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해온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호응을 못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사실은 뭐 부정부패랑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도 법 자체가 과도하게 관이법이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그 납득을 못 할 거예요. 저도 일단 딱 보니까 뜨악하거든요. 이건 너무나 많이 듣던 소리고,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도 사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기업 정서라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벤처기업에 누가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은 뭐에 대해서 갖고 있냐면 대기업의 행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실 때는 제가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가의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가의 입장이다 하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어법을 좀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땀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아니 아까 우리 진 교수님이 그 공감이 가는 게 지금이 정점이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이 정점 뒤에는 내리막이잖아요. 그 내리막이면은 또 새로운 게 올라와야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게 올라오려면은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 미국이나 뭐 중국이 스타트업이 올라오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규제개혁당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인문학자로서 야 지금이 정점 아니냐, 이제 이걸로 이제 또 일본처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그게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자로서 그 느끼는 감이라고 그러나 어떤 현상 이런 게 어떤 게 그런 거에서 느낄 수 있나요? 현상적으로도 보면 좀 그렇잖아요. 다음이 안 보여요. 그냥 삼성 다음은 뭘까? 예컨대 봉준호 다음은 누굴까? BTS 다음은 누굴까? 그 다음에 한국에도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딱 해가지고 노무현 정권 때 딱 정점을 찍고 계속 떨어진다는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정점 찍고 계속 떨어진다는 이런 패턴들이 저는 계속 보이거든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게 뭐 정확하게 뭐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위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야 뭐 해가지고 토착외골이 무슨 뭐 친북 정권이 이렇게 나와서 싸울 문제는 아니고 뭔가 좀 심각하게들 좀 고민해야 된다. 근데 여든이 아직까지 이런 자기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감 자체가 좀 없지 않느냐. 이 정도의 막연한 느낌입니다. 손 대표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잘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오는 게 있고, 또 올라오는 게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막연한 기대는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서도 그 전자산업만 했다가 이제는 바이오 산업으로 옮겨가고, 또 그 상당한 실적도 올리고, 또 뭐 기계 산업 하다가 배터리 산업으로 와서 세계적인 정상을 구가하고,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제 규제개혁당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뭘 하려고 그러면 끝에 가서 꼭 규제에 걸리고, 또 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아니 우리나라처럼 기업들이 대통령한테 쩔쩔매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뭐겠습니까? 관의 인허가가 없이는 기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특히 도지사 할 때 감사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감사원장을 많이 찾아갔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위에서 그냥
알았어. 그리고 풀어줘야지. 법대로만 하면은 감사원의 감사가 법에는 맞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처벌을 받으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여튼 그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이 경기도에 있을 때인데 제 그 보좌관한테 야, 저 좀 적당히 좀 넘어가자. 나 1년 남았는데 좀 편히 좀 넘어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 법이 그렇게 그 법을 지키면 규제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규제를 하면은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 산업 전반으로 보면은 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뭐 아까 타다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여하튼 안 되는 걸로 법을 따지면은 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정점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고 그 다른 것이 또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워낙은 그 대학교 졸업하고 노동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대학교 때도 정학 맞고 광산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노조의 활동이라고.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노조가 세다 이렇게 돼 있어서 노동조합이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약 이게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푸는 것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니까 독일은 굉장히 노동조합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독일의 강력한 노동자가 독일 경제 경쟁력의 기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노사관계를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떼쓰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저쪽 억압하고 떼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만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쪽은 뭐 파업 안 하거든요. 파업 딱 하면은 그냥 오전에 파업 시작하면은 그냥 점심때 끝나요. 이게 맨날 파업 들어갔습니다. 점심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노조가 또 경영 참여해가지고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생 모델 같은 것들이 지금 돼 있는데 우리는 투쟁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운동권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자본주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었다기보다도 타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강하게 남아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국에도 지치고 있다는 걸 저도 사실 몇 달 전에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에 관한.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미학 예술에 관한 이제 발표를 했고 근데 그 자리에 딱 갔는데 중국 학자의 발표를 들었는데 수준이 보통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철학과인데 그 중국판 AI가 있더라고요. 거기 개발자랑 같이 청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게 우리 이래서 되나 싶은데, 일본에서 느끼는 것을 아마 중국 사람은 한국에서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딱 일본 가면 굉장히 낙후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중국집 가가지고 24만원어치를 먹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돼요. 현찰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카드 결제도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이걸로 하잖아요. 중국은 카드도 없잖아요. 그냥 다 이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좀 뒤치고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에서 아마 툭 떨어질 때, 맨 천이번이 해가지고 지식기반 경제에서 경제력을 끌어올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또 다시 한번 꺾일 때 뭔가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이런 막연한 느낌들.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굉장히 믿었잖아요. 자기들이 아날로그 한국으로. 이번에도 사실은 불화수선이 뭐 이런 게 다 아날로그 기술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자기들이 한국 사람들 못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4~5년 때려치는 건데 대를 이어서 딱딱 해야지 되는 것들이 대개는 오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그런 노하우인데 요즘은 그걸 가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걸 버틸 수 있는데 그게 영원히 버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때는 오만했는데 그걸 믿어 되게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좀 느껴요. 예,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주셨고요. 우리 그 변호사님이 여기 이제 또 계십니다. 저희 발기인 중에도 규제개혁 전도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 정치인분들이 갑자기 정치인이 죄송합니다. 네, 예, 시사 엔터테인먼트. 네, 죄송합니다. 법률사 지금 정치인 시사 백수 이렇게 다 계시는데 한 말씀 우리가 왜 오죽하면 이렇게 나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네. 손학규 대표님 그리고 진영훈 교수님 이런 훌륭한 분들 옆에서 제가 말씀할 기회가 있을 줄 몰랐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창당 준비까지 여러분들이 성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저같이 비전업 정치인이 당의 정책연구원장을 맡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해오던 일이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나 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에서 스타트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걸 절감했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내었었는데요. 저는 실제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새싹을 피어나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일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답답해서 여기까지 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20년 동안 뜨는 해가 없어요. 네이버 다음 이후에 네이버 다음을 능가한 회사를 보셨습니까? 네이버가 98년 창업이거든요. 이거 하나로도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서구의 디지털 경제는 2010년 모바일 시대 이후에 새롭게 떠오른 회사들로 지금 세계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미래 기업을 좀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 속국인 거죠. 경제 속국이면 정보가 속국이 되고 주권마저 속국이 되는 그런 길로 갈 것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제개혁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시장이 국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열린 시스템으로 가도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법집행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플랫폼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 업자를 소비자들이 때려서 고치거든요. 요즘에 어떤 서비스가 안 좋다, 어떤 나쁜 서비스가 나왔다, 또는 시민들을 이렇게 소비자들을 압박한다 하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하루 만에 사과합니다. 법 집행이 필요가 없어요. 하루 만에 사과하고 기업이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타다도 결국 시장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게요. 판사님 판결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20% 비싼 서비스를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택시와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비싼데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그래도 선택하는 건 소비자에게 선택할 기회를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뛰어든 혁신가가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솔직히 말하면 자본력도 조달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그 정도가 되지 않는 스타트업들은 아예 우리의 심판을 받을 기회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이런 점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저는 매우 든든하고요. 오늘 지원해주러 오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당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규제라는 거는 기존의 질서나 가치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는 또 기독교대로 지키려고 하여튼 그것도 기존의 질서와 가치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저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4차 산업이라는 게 왜 혁명으로 붙이는가? 이제는 가치관과 어떤 기존의 질서가 전부 바뀌는 시기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규제개혁을 이게 기업이 편하게 혹은 기업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 발달되고 난 뒤에 그 기존의 농경사회가 가지고 있던 질서나 가치관이 다 깨지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가치나 혹은 질서, 이건 과연 뭐냐. 그래서 이게 규제라는 게 꼭 기업을 하는 데만 규제가 아니라 생활 전반을 거쳐서 지금 다 규제가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이고 부탁인데, 이런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난 뒤에 어떤 사회의 가치 혹은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찌 보면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 우리 손 대표님이나 우리 진 교수님이 이제 꺼내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 제 같은 사람이 그런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AI를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자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그 무슨 논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비전 때문에 우리 손 대표님께서 세대 교체를 생각을 하셨었고,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시려고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까 이제 중간에 실종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세대들이 좀 용기를 갖고 이렇게 다시 뭔가 이렇게 끈질기게 뭔가 투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뭘까? 이게 사실 8586이 나서고 386이 나서야 되는 상황이 좀, 사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하시고 집에서 손주 보고 그래야 되실 분들이 오죽하면 나서가지고 정당을 만들겠어요.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진중권 씨 얘기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존버 정신으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저희가 나섰겠습니까? 근데 어떤 해법을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 세대 교체. 네. 386, 586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라고 하는 물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그 물에 오염되는 것이 정치가 돼요. 뭐 아무리 그 새로 영입하거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신선합니다.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 분야에서 뭐 알려 있고 또 언론에 많이 타기도 하고. 그런데 들어오면은 그 틀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뭐 당론이다, 뭐 당에 의한, 뭐 당에서 다 피켓 들고 나가서 계단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 그거 하지 않으면 저 사람 당론 위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당신네들이 때로 들어와라, 조직으로 들어와라. 조직으로 들어와서 우리 당을 아예 접수한다는 생각을 해라. 근데 그분들 장난발기인데 가서 그런데 접수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다. 무척 심한 싸움을 해야 될 거다. 그 싸움을 이겨야 된다 이랬어요. 근데 이분들도 좀 쉽게 들어오려고 그러는 그 정치라고 하는 이 생물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뭐 통째로 내놔라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여기도 조직이고 여기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긴 한데 지금 그 누구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분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아주 열심히 하고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 그때 여당이었어요.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의 힘을 빌리자, 또 뭐 돈을 내라, 뭐 이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운동권 출신인가. 근데 이 기존의 논리, 기존의 틀에 너무 쉽게 들어가서 거기서 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생활 패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러는데 하여튼 그 자유로운 인간형 아니 뭐 IT 산업을 게러지 인더스트리라고 했더니 없으니까 게러지에서 뭐 하는 게 이런 게 무슨 틀이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 우리 사회적인 틀을 좀 깨야 되지 않나. 제가 실리콘밸리 가서 놀란 게 저 사람들이 그 스타트업 기업이구나. 식당이건 공원이건 팝이건 또 무슨 카페건 앉아서 노트북 하나 들고서 뭐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그 사무실 공간 뭐 책상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렇게 어떻게 자유롭게 하다가 또 가서 뭐 일을 하고 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 아닙니까?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또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실 요즘 국회를 보면 말이죠. 국회의원들 무척 부지런합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국회 들어왔을 때는 의원 입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의원들한테 뭘 편하게 하려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인식 좀 주려고 법을 해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의원 한 사람이 1년에 수십 개 법을 만들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입법이 제가 활발하게 과연 좋은가? 그게 대부분이 규제일 거예요. 70%. 무슨 사고 하나 나면 그거 없앤다고 법을 만드는데 그거 규제란 말이에요. 무슨 신문 방송에 뭐 크게 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법을 만드는데 그 규제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활발한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장소 대관 시간 관계상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문학자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인문학도 굉장히 뒤쳐져 있어요. 옛날 인쇄문화 시대가 있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테크놀로지 발달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게임 문제 같은 것들, 미래 사회 패러다임이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게임 업체랑도 같이 얘기를 했고, 게임 규제에 대해서 그때 반대를 같이 했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바꿔놓고, 저는 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패션이나 아니면 예술이나 아니면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이런 데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 토대라는 게 문화적인 상부구조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늘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장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발기인대회 시작을 선언합니다. 네, 바로 각 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 선임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오늘 임명을 하게 될 것인데요. 서울시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적절하다 생각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당준비위원장 고용원입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우리 김우진 박사님을 추천을 합니다. 김우진 박사님은 잠깐 일어나서 한국에서 손꼽히는 주택 환경 이제 전문가이시고요.
영국의 글라스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에서 또 도시환경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환경문제 주택환경연구소 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규제개혁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청년들 문제, 복지 문제, 그리고 청년 주택 문제 등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김호진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 김호진 박사님을 추대하겠습니다. 전혀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체 박수로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나중에 또 따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시당. 네네.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적절하다 생각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시당은 굉장히 젊은 우리 청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킬킬이 좀 커뮤니티 관련된 그런 지역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그런 컨텐츠 업체를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그 대구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이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일부러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그만큼 저희 일에 열정을 갖고 대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제가 활동 계획서를 봤는데 활동 계획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대구시당의 김윤환 대표님을 추대합니다. 네. 이의 있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체 박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당 차례입니다. 부산시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적절하다 생각되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부산시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그 유동극 세계경영연구원 원장님을 추천드립니다. 부산시에서 많은 좋은 활동들을 해오셨고, 저희 당의 규제개혁이라는 가치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 박수시간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박수시간 박수로 전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김정태 우리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이성요. 네, 이의 있으신 분은 지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체 박수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들 인사 말씀 간단하게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김호진. 참 이게 우리가 아마 정당사에서도 이런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집단도 아니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정말로 뭔가가 해야 될 일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워낙 정당들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자체도 사실상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얼마나 설득을 하고 또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는가, 그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시당을 맡은 게, 저는 이제 도시 부동산 쪽이 전공입니다. 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도시는 이제는 컴팩트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된다. 우리는 유럽하고 달라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북촌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존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가 많은 동네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6.25 전쟁 때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우리 도시들이 거의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실 도서관을 좀 지어주고 주차장을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엄청난 주거에서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쇼핑 그러면은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야 되지만은 지금 집 안에서 지금 쇼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또 알다시피 우리가 공유경제가 지금 전부 다 우리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와 어떤 주거, 그 가게의 개념하고는 지금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그걸 앞장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야의 규제가 우리의 도시의 발전, 우리의 어떤 생활의 발전을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틀을 막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기여할 게 있겠다. 그래서 사실상 시당 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했을 때도 능력 없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기업인이 또 뭐 벤처, 뭐 게임 사업 이런 건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저도 조금 일정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맡았습니다. 그 능력 없는 제가 맡게 된 걸 어찌 보면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인상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아 위원장님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온 김윤환입니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킹메이커다 이런 이제 농담을 지역에서도 많이 받았고 대학생 때부터 이제 지역에서 청년 활동가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당에 이제 활동하기 전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대구시당에서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문화와 이 계급 간의 관계를 이제 공부를 좀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창당하는 이념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굉장히 맞닿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울만큼. 근데 이제 사실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보와 기술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평등해질 때 좀 더 세상은 나아질 거라고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선진 기술들을 좀 빨리 응용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굉장히 흔쾌히 여기 합류하기로 했었고 지역에서 좀 어렵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온 유동극입니다. 세계경영연구원을 제가 추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나 우나 이런 이념 논쟁보다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또 기업인들이 또 마음껏 자기의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트업 우리 젊은 후진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드는데 우리 규제개혁당 같이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너무나 이게 또 즐거워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혁이라는 말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대한민국을 개혁해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참 굉장히 중책인데요. 경기도는 뭐 한국에서는 거의 IT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판교 게임의 거리 조성 사업에 제가 또 한동안 관여를 했었고요. 그 밖에도 테크노밸리의 어떤 기초 타당성 뭐 이런 초기 단계부터도 이제 제가 그쪽에 많이 들과 이런 분들이랑 소통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구로에 좀 남아있는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게임사들조차도 판교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판교 지역을 일대로 한 벤처인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주거 공간과 그 다음에 교통 지역에서 없어질 수 있는 교통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좀 상당히 발전적인 방안으로 좀 벤처인들한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위원장
고경곤 위원장님께서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선임되신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비하를 규제개혁당 시도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고경곤.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도당 네, 임명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당 임명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당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진 좀 보세요. 활동 한번 할까요? 야, 규제 그럼 개혁해 주세요. 규제 개혁. 감사합니다. 경황 중에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인사를 제가 못 드렸는데 제 인사보다는 사실 저희 규제개혁당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혼신의 그 힘을 다해서 저희 지원해 주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빠뜨리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좀 초대를 해서 우리 이금용 이사장님 오셔서 저희한테 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든든한 그 지주이시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금용 이사장님 모시고 잠깐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태현 변호사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거 같아요. 다시 말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이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움직여오고 선박물까지 온 거는 틀림이 없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는 굉장히 좋은 법이다. 그 법을 통해서 돈과 인력과 그 다음에 입지와 이런 요소를 투입해서 패스트 팔로우로 빨리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틀림이 없다. 그 나머지를 신경 쓰지 않고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준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철강인이 온 건 틀림이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러한 자본과 입지와 또는 정부의 지원에 의한 요소에 의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로운 창의와 비즈니스 모델과 챌린지에 의해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는 시대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한 새로운 시장을 기업인들이 받는데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업인은 이거 허가가 안 돼 있네? 근데 이거 잘못된 건 아니잖아.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들어간다는 거야. 그걸 기회로 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근데 지금은 나와 있는 것만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나와 있는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너무나 치열한 거야. 왜? 다 나와 있는 것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로 가야 안 하는 것만 금지되고 나머지는 열려 있으니까 다 다양한 방법으로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아까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대로 정점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거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네거티브로 가야 되냐 이거야. 왜 네거티브로 가야 되느냐. 지금은 자유로운 엄청난 투자와 엄청난 토지와 정부의 엄청난 관세 혜택으로 새로운 사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유로운 상상과 도전과 비즈니스 모델 이게 일어나는데 유튜브가 유튜브 기술이 엄청나게
사냐고. 제가 옥션 사업자인데 옥션 아니 그 지금 시스템 200만 원이면 사요. 배달의 민족 그거 1억도 안 들어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펼치는 사람한테 네가 하려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 그거는 안 만든대. 그거는 안 만든. 우리가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야 항상 그 얘기다. 규제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오면은 머리 아픈 거예요. 그거 논쟁이야. 그거는 여태까지 3만 불은 좋다 이거야. 따라가니까 정부가 지원해줘. 은행이 지원해줘. 막 지원해줘. 그거는 요소 투입형이야. 요소를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지금 이정동 교수가 쓴 논문 보면요. 1970년대는 우리나라 6대 업종이 있어요. 철강화 6대 업종. 거기에 은행 융자가 90%가 그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 왜? 그걸 통해서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온갖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시대란 말이야. 이 사람들 보고 일일이 너 이거 법에 있어 없어 맞다 알아보고 해. 법에 있어 없어.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기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삼성물산 출신이잖아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요 수출하려면 수출입 비별공고라고 있어. 비별공고. 그게 옛날에는 포지티브 리스트야. 요것만 수출할 수 있다. 옛날에는 뭐 수출 품목이 얼마 안 됐잖아. 근데 품목이 늘어나니까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 이거 돼도 됩니까? 일일이 허가를 받으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로 갔어? 네거티브 리스트로 갔어. 이거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막 넣고 수출해. 그거야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우선 이 얘기를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박수 한 번 더 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국회로 입성하려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경제 제도가 어떤 거냐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그게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경제 제도를 만드는 거는 정치인이야. 정치인.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오죽하면 이재용 씨가 제발 회식하는 거는 주 52시간에 좀 빼주세요. 아니 내 직원들 위로해 주려고 저녁 때 회식하는데 그게 52시간 걸리냐 안 걸리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영국에 참 그게 벽난로 규제법이래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그 언론이 좋아하는 포즈로 이런 거 있잖아. 어디 바라보지 이런 거. 옆에서 앉으면 돼. 이게 저렇게 쫙 나오게. 자 제가 규제돼요. 그럼 화이팅 한번 어디 합시다. 이쪽 쳐다볼까요? 이쪽으로 볼까요? 네. 카메라를. 자 하나 둘 셋 규제 개혁! 화이팅! 화이팅!